서해안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쌩쌩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707 특임단의 고강도 시가전 훈련이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얻은 꿀 같은 휴식이었죠. 박서연 중사는 동료들과 함께 해안가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어요. 서연아, 오늘 훈련 때 내가 제일 빨랐던 거 봤지? 최재한 중사가 소주잔을 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팀 에이스라니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동료들 사이에선 바위처럼 든든한 존재였거든요. 냉철하고 침착한 성격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중사님들,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윤 중사가 안주를 주문하며 밝게 말했어요. 오늘은 다 잊고 그냥 푹 쉬어요 우리. 포장마차 사장님은 친절하게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늠름한 군복을 입은 여군들을 보며 고마움과 대견함이 섞인 눈빛이었죠. 짭짤한 바다 냄새와 함께 뜨끈한 오뎅 국물 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포장마차 입구로 남자 몇 명이 시끄럽게 들어섰습니다. 척 보기에도 번쩍이는 옷차림과 거친 말투.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죠.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쩌렁쩌렁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사장! 여기 소주 한 병 더 줘. 아, 오늘 기분 죽이네. 돈도 왕창 벌었고 말이야. 서연은 그들을 힐끗 쳐다보며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곤두세웠습니다. 오랜 군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삐뽀삐뽀 보내고 있었거든요. 동료들도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갑자기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어? 야, 너 혹시 그때 그 계집애 아니냐? 순간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죠. 지옥 같았던 과거의 기억이 차가운 파도처럼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권태혁, 서연이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네, 맞아. 박서연 맞잖아. 권태혁이 손뼉을 짝 치며 포장마차가 떠나가라 크게 웃었습니다. 이야, 세상 참 좁다. 안 그래? 그때 그 찌질이가 지금은 군인이 다 됐네? 지안과 하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서연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죠. 군발이 주제에 여기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어도 되나? 권태혁이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옛날 생각 안 나? 응? 네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말이야. 서연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부들부들 떨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중학교 시절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심장을 꽉 조여왔습니다. 그때 다 내 탓이었잖아. 안 그래?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 임마. 권태혁이 계속해서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운명의 문이 다시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서 그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동료들은 서연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언제나 강철 같던 서연이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죠. 바닷바람만이 포장마차 텐트를 흔들며 소리를 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권태혁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죠. 가자. 서연이 동료들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대체 누구인데 그래?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동료들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권태혁은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끝까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서연은 바다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생채기처럼 다시 쓰라려왔죠. 끔찍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집어삼킬 듯한 파도처럼 머릿속으로 밀려왔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평소 어떤 일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서연이 저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서연은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지켜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아까 그 사람 누구야?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냥 나와버렸어?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에 알던 사람이야. 그 짧은 대답 뒤로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하윤과 지안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평소의 박서연이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혼자 부대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조사를 시작했죠. 권태혁,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정보들을 보며 서연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현재 지역 유지이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인물로 나와 있었죠. 하지만 경찰 기록을 살펴보니 폭력 조직과의 연관성도 강력하게 의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센터 후원회장이라는 직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은 헛웃음을 지었죠. 겉으로는 청소년을 위하는 척 선량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여전히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15년 전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죠. 서연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태혁은 당시에도 학교의 악명 높은 문제아였습니다. 아버지가 학부모 회장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다녔죠.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여학생들을 상대로 끔찍한 성희롱까지 일삼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권태혁의 행동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선생님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죠. 권태혁의 아버지가 학교에 엄청난 기부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방과 후에 일어났습니다. 권태혁이 같은 반 여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본 서연이 용기를 내서 그를 막아섰죠. 그 과정에서 권태혁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나서 짜증나게 권태혁이 서연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만해. 이런 식으로 애들 괴롭히면 안 되잖아. 서연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권태혁이 교장실에서 엉엉 울면서 서연을 가해자로 고발한 것이었죠. 자신이 서연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 학생들이 권태혁의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 권태혁의 아버지에게 돈으로 매수되었거나 협박을 받은 상태였죠.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선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서연을 아껴주던 선생님이었지만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태혁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던 것이었죠. 서연아,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것 같구나.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 김선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서연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서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학생으로 낙인이 찍혔죠. 결국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권태혁이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진실이 되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멍청한 년아. 서연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이 전학을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 이글이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중학생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되어 있었죠. 새벽이 되자 지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밤새 한숨도 안 잔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에 그 억울하고 기가 막혔던 일들을 말이죠. 지안의 표정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굳어졌습니다. 듣는 내내 분노에 찬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럼 미친 일이 있었다고?
지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개자식이 지금도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어느새 하윤도 다가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성격의 하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우리가 도와줄게.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서연은 동료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직한 동료들이 함께 있었죠. 며칠 후 서연과 동료들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보 수집 전문가인 하윤이 권태혁의 현재 상황을 샅샅이 파악하기 시작했죠. 서연 언니, 이거 봐. 하윤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권태혁이 운영하는 사업체 목록이야. 화면에는 여러 업체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사업체처럼 보였지만 조금만 깊게 파고들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특히 이 청소년센터 후원회장이라는 직책 좀 봐.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 지안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감투는 다 쓰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서연의 표정이 더욱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혔던 인간이 이제 와서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니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었죠.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서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휴가를 내고 민간인 복장으로 권태혁의 동선을 은밀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관찰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권태혁이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 바로 근처에 버젓이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고 있었죠. 겉으로는 청소년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순진한 아이들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 하윤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서연은 직접 그 도박장 근처에서 잠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교활한 권태혁의 레이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권태혁은 여전히 비열하고 교활했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서연을 교묘한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부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부대 내부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죠. 박서연 중사, 헌병이 서연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즉시 대대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헌병을 따라갔습니다. 대대장실에는 황민준 부대장과 여러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박서연 중사, 앉아라. 황민준 부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 책상 위에는 서연의 숙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서류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은 서연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이게 뭡니까? 서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폭약 제조 관련 자료들이다. 황민준 부대장이 답했습니다. 네 숙소에서 발견되었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 서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숙소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다니요. 누군가 고의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심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저는 이런 자료를 본 적도 없습니다. 서연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누군가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익명의 제보까지 들어와서 서연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지금 당장 박 중사의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 황민준 부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이다. 서연은 1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죠. 그때처럼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서연을 지안과 하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부대 전체에 쫙 퍼진 상태였죠. 서연아, 괜찮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지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당했어. 서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똑같이 당했다고. 하윤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하지만 어떻게?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진실을 밝혀내자.
지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 그날 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연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동료들이 대신 움직이기로 한 거죠. 하윤이 가장 위험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권태혁의 조직에 직접 잠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평소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하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것을 걸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확실한 증거,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올게. 하윤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하는 거잖아. 안 그래? 하윤이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아는 부대 내에서 서연을 돕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황민준 부대장을 설득해서 조사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죠. 서연은 비록 공식적인 권한은 모두 정지되었지만 동료들과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15년 전의 그 억울함, 이번에는 반드시 내 손으로 풀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하윤의 잠입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20대 취준생으로 위장해서 권태혁이 운영하는 업소 중 하나에 취업했죠. 겉으로는 세련된 카페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윤이 최대한 어리숙하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하윤을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은 있고? 네. 다른 카페에서 일해봤어요. 하윤이 미리 준비해간 가짜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권한 정지 상태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개인적인 조사는 계속했죠. 먼지 쌓인 과거 중학교 시절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부대 내에서 서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황민준 부대장을 직접 찾아가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했죠. 부대장님, 서연이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지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박중사를 믿고 싶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황민준 부대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안이 반박했습니다. 황민준 부대장은 잠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도 서연의 평소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토록 성실하고 정의감 넘치던 군인이 갑자기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자. 황민준 부대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는지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그 시각 하윤은 카페에서 일하며 서서히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카페 지하에 정말로 거대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새로운 애들 몇 명 데려왔습니다. 권태혁의 오른팔인 조민기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하게 해. 절대 무리시키지 말고. 권태혁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야지. 하윤은 이 대화를 몰래 소형 녹음기로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 즉 과거 서연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죠. 며칠이 더 지나서 하윤은 마침내 권태혁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들어간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사무실 구석에 있는 낡은 서류함에서 무려 15년 전의 자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중학교 퇴학 관련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하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당시 교사와 학생들의 서명이 모두 조잡하게 위조된 것이 분명했죠. 특히 서연의 아버지 서명 또한 명백한 가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교육청 공무원이었던 박상진과의 연락 기록이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찾았다. 하윤이 자기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민기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너 여기서 뭐해? 조민기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하윤을 쏘아봤습니다. 아, 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가. 조민기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서류를 몰래 사진으로 찍을 시간도 없이 아쉽게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하고도 남을 정보를 확인했죠. 그날 밤 하윤은 서연과 지안을 만났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자신이 발견한 엄청난 사실들을 보고했죠. 확실해. 15년 전 그 일 전부 다 조작된 거였어. 하윤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무겁게 품고 살았던 억울함이 마침내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딸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어떡할까? 지안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완벽하게 끝내야 해. 하지만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권태혁 측에서도 하윤의 정체를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하윤은 평소처럼 카페에 출근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조민기가 하윤을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험악하게 물었습니다. 하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들통날 위험에 처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짓밟힌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조민기의 의심이 점점 커지자 하윤은 더 이상 잠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를 노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하윤이 서연과 지안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제발 그만둬. 하윤아, 안 돼.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몰라.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마지막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권태혁의 사무실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어야 했죠. 그곳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 하윤은 쥐죽은 듯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도박장도 이미 운영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구식 형태였습니다. 하윤은 군에서 배운 특수기술을 이용해 숨을 죽이고 천천히 금고를 열기 시작했죠. 손에 흥건하게 땀이 흘렀지만 고도의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딸깍! 드디어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들과 함께 낡고 오래된 녹음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죠. 하윤은 재빨리 중요해 보이는 자료들을 휴대폰으로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15년 전 서연의 담임이었던 김선희 선생님과 권태혁의 아버지, 권대철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돈거래 정황과 함께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추악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 선생님께서 서연이 이를 문제아의 소행으로 잘 만들어주시면 약속한 대로 지원금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권대철의 음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바른 학생인데 김선희 선생님의 망설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도 사정이 딱하시잖아요. 어머님 병원비도 많이 드실 테고. 권대철이 회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15년 전 서연이 당한 모든 일이 완벽한 조작이자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사무실에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조민기가 몇 명의 덩치 큰 부하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었죠. 역시 내년 수상한 낌새가 있었어. 조민기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체를 밝혀봐 당장. 하윤은 재빨리 녹음 테이프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민기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둘러쌌죠. 형님, 이 여자 군인입니다. 부하 중 한 명이 하윤의 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군번줄 자국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군인? 조민기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너 박서연 그년이랑 관련 있는 거냐? 하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이미 답이나 마찬가지였죠. 사장님께 당장 연락해. 조민기가 부하에게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권태혁이 헐레벌떡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윤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박서연, 그 미친년의 동료였구나. 권태혁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나한테 덤벼보시겠다? 하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든 확보한 증거들을 서연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죠. 이 테이프들은 뭐야? 권태혁이 금고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조민기가 상황을 설명하자 권태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과거 범죄 증거들이 전부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런 미친 것들이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 권태혁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께서 만일을 대비해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조민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권태혁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쓸데없는 증거를 남겨둔 것을 죽도록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윤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형님? 조민기가 물었습니다. 권태혁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도 현역 군인을 함부로 해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곱게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묶어두고 생각해보자. 권태혁이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거든요. 사실 하윤은 미리 일부 핵심 자료들을 서연에게 전송해둔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의 자동 백업 기능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죠. 권태혁의 얼굴이 더욱 잿빛으로 굳어졌습니다. 15년 전처럼 돈과 권력으로 쉽게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연과 지아는 하윤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어진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하윤이한테서 마지막 메시지가 온 게 언제였지? 지안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벌써 3시간 전이야.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하윤이 보낸 자료들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백업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서연은 그 자료들을 확인하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거야. 우리가 그토록 찾던 증거들이야. 서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윤의 안전이 미치도록 걱정되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윤이를 당장 구해야 해. 서연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의 실종 소식이 확인되자 서연과 지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단 1초도 기다릴 수 없었죠. 사랑하는 동료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부대장님께 보고해야 해. 지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하윤이 목숨을 걸고 전송한 모든 자료들을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15년 전에 조작된 끔찍한 증거들,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실태, 그리고 무고한 청소년들을 범죄의 나락으로 끌어들이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죠. 황민준 부대장실로 달려간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이하 윤 중사가 지금 위험합니다. 지안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분하게 설명해봐. 황민준 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했던 과거 이야기부터 현재 권태혁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까지 상세하게 말했죠. 황민준 부대장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15년 전 조작된 서류들과 녹음 테이프 내용을 확인하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구나. 황민준 부대장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사,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하윤이를 구해야 합니다. 황민준 부대장은 즉시 상황실에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부대원에게 긴급 작전을 준비하라는 지시였죠. 대한민국 최강 707 특임단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분경 합동작전으로 진행한다. 황민준 부대장이 결단력 있게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저 악마 같은 놈들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야. 한편 권태혁의 아지트에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윤을 붙잡아 놓기는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이 유출된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형님, 이제 어떡합니까? 조민기가 불안에 떨며 물었습니다. 권태혁은 초조하게 사무실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돈 몇 푼으로 쉽게 무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군대까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증거들을 전부 불태워버려. 권태혁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처리.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군용 트럭이 건물을 삽시간에 포위한 것이었죠. 포위됐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습니다. 권태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죠. 건물 밖에서는 707 특임단과 경찰 특공대가 신속하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모든 누명을 벗고 권한이 복구되어 작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박중사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바로 너다. 황민준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작전 네가 직접 지휘해라. 서연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바로 이날만을 기다려왔죠.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때였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해 서연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안에 인질이 있다.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한다. 지아는 서연의 옆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하윤이, 우리가 꼭 구해낼 거야. 확성기를 통해 항복 광고 방송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하지만 권태혁은 끝까지 발악하며 저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윤을 인질로 삼아 시간을 벌며 협상을 시도했죠. 박서연이 직접 와야 해. 권태혁이 건물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야 이 여자를 살려줄 테니까.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지만 하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안 돼. 그건 함정이야. 너무 위험해. 지안이 울먹이며 만류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잖아. 서연이 지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은 방탄복을 단단히 착용하고 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악마 권태혁과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왔구나 박서연. 권태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처럼 또 무릎 꿇고 빌고 싶어서 왔어? 이번에는 달라. 서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온 세상에 드러났어. 하윤은 의자에 꽁꽁 묶여 있었지만 서연을 보며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자신을 구하러 와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증거? 그런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권태혁이 여전히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면 다 해결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랐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와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있었죠.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권태혁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해, 권태혁. 더 이상 네가 도망칠 곳은 없어.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에서 서연과 권태혁이 마주했습니다. 15년 만에 끔찍한 재회였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만난 것이었죠. 포기하라고? 푹, 권태혁이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바닥에서 내 말이 곧 법이야.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무력하고 어렸던 중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 성장한 그녀는 얼음장 같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내 시대는 끝났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모든 걸 말해줄 거야. 그때 건물 밖에서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과거 담임이었던 김선희 선생님이 경찰에 자진해서 나타난 것이었죠.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끔찍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김선희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확성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 일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무고한 아이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똑똑히 들려오는 김선희 선생님의 증언에 권태혁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느꼈죠. 저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짓거려. 권태혁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돈에 매수되었던 다른 교사들과 협박에 못 이겨 거짓말을 했던 학생들도 하나둘씩 나타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무겁게 억눌러왔던 양심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같은 반 친구였던 한 학생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저희가 모두 나쁜 놈들이었어요. 서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15년이라는 그 길고 외로운 시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억울함이 마침내 온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죠. 하윤도 감동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 권태혁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과거처럼 아버지의 권력과 더러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죠. 이제는 정의가 승리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권태혁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황민준 부대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태혁,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조용히 무기 버리고 나와라. 마지막 경고다. 권태혁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하윤을 더 강하게 위협하며 협상을 계속하려고 했죠.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네 조건을 들어줄게. 서연이 말했습니다. 대신 하윤이부터 먼저 풀어줘. 아니, 네가 먼저 무기부터 버려. 권태혁이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묘하게 짜인 함정이었죠. 지안과 다른 특임 대원들이 이미 소리 없이 건물 뒤쪽으로 완벽하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쪽으로 가까이 와. 권태혁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동안 지안은 쥐 죽은 듯 조용히 건물 뒤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15년 전처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빌어봐. 이년아. 권태혁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서연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와는 달라.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바로 그 순간 지안이 뒤에서 나타나 순식간에 조민기를 제압했습니다. 동시에 서연도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 권태혁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죠. 그야말로 환상적인 팀워크였습니다. 끝났어. 서연이 권태혁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윤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동료들과 뜨겁게 부둥켜 안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긴장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죠. 건물 밖으로 끌려 나온 권태혁은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주름잡던 추악한 권력자의 비참하고 초라한 몰락의 순간이었죠.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다. 황민준 부대장이 서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었죠. 김선희 선생님도 서연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 선생님이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서연이 선생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동료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5년 만에 딸의 억울함이 모두 풀렸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었죠.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서연이 묘비 앞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이 해냈어요, 아버지.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딸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죠.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는 권태혁과 그의 일당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죠. 과거의 끔찍한 조작 사건부터 현재의 불법 도박장 운영, 청소년 유인 등 모든 죄목에 대해 아주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연은 법정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판결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권태혁은 조직폭력배 활동, 미성년자 대상 범죄, 증거 조작 및 교사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권태혁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죠.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5년 전 부당하게 조작되었던 퇴학 처분을 전면 무효화하고 서연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아린 학생의 학적을 즉시 원상 복구하고 당시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습니다. 교육청장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15년 전에 이런 정의가 실현되었더라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죠. 부대로 돌아온 후 서연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707 특임단 내에 내부 신고 보호센터를 설립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군대 내에서 힘없는 약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안심하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중사, 네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정말 그 의미가 클 것 같아. 황민준 부대장이 제안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오랫동안 억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안과 하윤도 이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당연히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의 끈끈한 우정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더욱 깊어졌죠.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안이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하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과거 서연을 도와주었던 김선희 선생님도 와서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전했죠. 서연아,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어서 선생님은 정말 자랑스러워. 김선희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센터 앞에서 개소연설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죠. 더 이상 약자가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빽과 돈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석자들 모두가 서연의 진심 어린 의지에 깊이 감동받았죠.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세상 가장 든든한 동료인 지안과 하윤이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묘비에 예쁜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처럼 아프고 힘든 다른 사람들을 제가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딸을 기특하게 여기며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15년 전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했다. 당시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던 친구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서연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는 모두 어렸잖아. 친구들과의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만남을 통해 서연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짜 목표였다는 것을 말이죠. 한 달 후 센터는 벌써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모두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죠. 박 중사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후임 병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 벅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팠던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그 해안가 포장마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15년 전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통쾌한 승리의 장소가 되었죠. 사장님,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님은 서연을 금방 알아보고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멋진 여군분 뉴스에서 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지안과 하윤도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출렁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봤죠. 우리가 진짜 해냈구나. 지안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어. 하윤도 동의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거칠게 밀려왔다가 다시 조용히 물러가는 파도의 모습이 꼭 우리네 인생과 닮아있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마침내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세상에서는 더 이상 힘없는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야. 시원한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굳건한 다짐이 가득 담겨 있었죠. 15년간의 길고 외로웠던 복수가 마침내 가슴 벅찬 정의로운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